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정당 단체의 연합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젊은 중산층과 서민이 바라는 건 신도시나 공공재개발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힘써 벌어도 월세와 관리비 내기가 벅찬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다만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접종 동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백신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부작용 논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세제 완화와 집값 안정 주장이 맞서면서 보유세 해법을 두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석 달 만에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응급수술을 받기도 했는데 첫 재판부터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러시아산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입을 서두르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희귀혈전 논란에 전 세계 백신 수요는 mRNA 기반인 파이자와 모더나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논외였던 러시아산 백신이 급부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입 검토 지시에 식약처가 스푸트니크 V 관련 이상 반응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는 현 단계는 자료 수집 그리고 국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스푸트니크 V는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백신입니다. 임상 1, 2상 결과만으로 승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지난 2월 예방 효과가 91.6%에 달한다는 3상 결과가 나오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3상 결과를 발표를 다 했잖아요. 중간 결과를. 플랜 B는 확실하게 우리 손에 넣어놓고서 그다음에 확실하게 안전성은 더 검토를 해보자. 플랜 B로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안전성 입증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증명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희귀혈전 문제 같은 매우 드문 부작용에 대해서는 평가할 자료조차 없으니까 플랜 B로 보는 거고. 현재 검토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부정적 견해도 상당합니다. 그만큼 많이 했는데 이상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3당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되겠느냐. 체계가 잘 돼 있으면 조사가 되는 건데 그보사 하나를 다 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부작용이 없었다는 임상 3상도 대상이 2만여 명에 불과해 희귀혈전 위험을 확인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을 사용해 비슷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스트라하고 얀센 해결이 안 됐는데 동일 계열을 들어서 볼 게 뭐 있어요? 똑같이. 저는 세 개는 운명이 같다고 봅니다. 결과가 뻔한 거 같이 운명 공동체인데 그거를. 아스트라제네카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같은 벡터 방식의 스푸트니크 V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 없이 얼마나 수용할지도 변수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는 이른바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 또다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물질이 주사기 바늘을 통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만 폐기 처분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용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 또다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4건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접종에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신화양행과 용창 두 개 회사 제품으로 주사기 바늘 부위에 투명한 접착제 추정 물질과 주사기 내부에 검은색 이물, 주사기액이 닿지 않는 밀대 중간의 이물 등 3건이 신화양행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용창 제품 1개에서는 주사기 내부에 검은색 섬유질 추정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주사기 내부에서 이물질이 나온 2개 제품을 놓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물질이 주사 바늘을 통과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주사액만 나오고 이물은 주사기 내에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물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개 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물질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 번호에 제품 전체를 폐기하거나 수거하지 않고 문제가 된 개별 제품만 폐기 처분했습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이물 발생의 빈도가 낮고 백신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 2원은 그게 너무 이제 연속적으로 많이 나와서 사용 중지를 질병청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거는 단지 3일 지금 새 이렇게 4건 나온 거잖아요. 업체도 지금 다르고. 앞서 지난달에도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사기 사용이 중지되고 70만 개가 수거 조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사기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품질 관리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뜻이라며 백신 접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때까지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2주 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9살 신모 씨. 접종 다음 날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온 뒤 급성 폐렴과 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신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과거 뇌경색을 앓아 거동은 불편했지만 건강한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겹살까지 드실 정도였으니까 컨디션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 접종하실 때도 열을 다 체크를 했었는데 열도 없으셨고요. 요양원에서 좀 건강하신 편이었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회복되더라도 후유증으로 평생 누워 지낼 수 있다는 게 의료진 소견입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없어 조카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장 하루에 40에서 50만 원인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해준다면 우선적으로 돈을 어서 빌려서라도 이걸 치료비를 낼 수가 있는데 해준다는 답변이 없으니까는 과연 치료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중간에 중단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보건소에도 상황을 알렸지만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신이라는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만 답변하십니다. 수없이 제가 매일 전화를 해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신 씨처럼 백신 접종 뒤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조사 기간과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현재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매주 금요일마다 회의를 열어 인과성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최장 120일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적자는 병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하루가 아쉽습니다. 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로 인한 어떠한 불상사가 생겼을 때 어떤 정부의 대책이 너무 늦다 보니까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백신 접종 뒤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에게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치료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피해 조사와 보상 심사 체계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금처럼 대규모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적합한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은 신속하게 평가를 해서 그냥 그 정상 절차는 절차대로 밟으면서도 지원은 현실적으로 먼저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요. 종류와 관계없이 100% 완벽한 백신은 없는 만큼 접종 후 피해 보상과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매듭지어야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백신 접종 뒤 이어지는 부작용 논란에 접종 동의율이 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백신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달. 접종 대상자가 되더라도 백신을 맞겠다는 동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첫 접종 대상자였던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90% 넘게 백신을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건교사들의 접종 동의는 60%대, 최근 이뤄진 승무원과 장애인 돌봄 종사자 대상 동의율 조사에서는 50%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이상 증세와 부작용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났다는 국민 청원글에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지마비 이번에 한 분 또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 층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무섭기는 하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부작용 사례는 극히 드문 데다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백신 접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많이 접종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됐다는 긍정적인 기사들을 접했는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증세 신고는 현재까지 12,700여 명, 접종자의 0.65%에 불과하고 혈전 신고는 이보다 더 드물다면서 지나친 두려움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0만 명당 한 서너 명 정도의 확률로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혈전이 특이 혈전증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전에도 이런 희귀 혈전증이 유전적으로 혈액응고인자 수치가 높거나 항응고 예방 수치가 좀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서 특이하게 현재 국내에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3.7%로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하려면 접종 속도를 빠르게 높여야 하는 상황. 방역당국은 우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29곳 더 늘렸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만 7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소식을 전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40대 간호조무사 읽어볼 땐 참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했다. 백신을 맞은 뒤에 사지마비 증상이 왔다. 그래서 입원 가료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모르는 거죠, 아직은? 예, 아직까지는 이제 증명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근데 워낙에 이제 지금 의심되는 진단명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 이후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일부 백신에서 사례가 이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뭐 간염병 예방 접종이나 예전 폼의 홍역 예방 접종에서 발생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일단 코로나19 백신에서는 좀 처음으로 발생한 상황이라 이에 대해서 이제 인과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피해 조사반에서 열심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으로 몰려가야 되는 건지 또 청와대가 의학적인 판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 문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에서 지원을 갖다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지시를 한 것 같고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녹취를 잠깐 들어보시죠. 네. 최근 백신 접종 후 하지만 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지자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하여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백신과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복지 제도를 연계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는 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화가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뉴스 중에 나오긴 했었지만 최종 판단이 120일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진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대부분 발생하는 게 중증 이상 반응이다 보니까 뭐 중환자실에서 있거나 또는 치료제들이 상당히 고가의 치료제들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치료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우선은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에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를 해줘서 일단 치료비를 좀 경감을 해주고 이상 반응에 따라서 보상은 추후에 하는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대 남성 공무원 28살이니까 네. 젊은 나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한 3주쯤 뒤에 뇌출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규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나오는 뇌출혈 같은 경우는 혈관경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든 백신에 의해서 혈관경에 영향을 줘서 그게 악화됐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일부 증명이 되니까 할 수는 있지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명이 제대로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피해조사반도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쭉 이제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27일에 백신 피해 보상 첫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동안 신고된 사례들의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아직 백신과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백신의 인과관계는 그냥 있다 없다로만 구분하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있다, 가능성이 있다. 또는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5단계로 나눠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는 수준 정도면 대부분 보상을 현재 하고 있어서 코로나19 이전까지 한 10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한 60% 정도는 보상을 받은 거로 좀 통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도 접종률을 끌어올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강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적절히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야 접종률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판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지마비, 뇌출혈 이렇게 병명만 들어도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어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백신과의 연관성을 일단 떠나서 국민들은 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역 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해야지 접종 안 하고 환자가 확산된다거나 숨진다거나 하는 게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항상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든 모든 예방 접종에는 이상 반응이 이제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인과관계가 있든 인과관계가 없든 간에 백신 접종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현재 이런 백신의 이득, 백신을 맞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백신 접종에 의한 이상 반응 또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고 이득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백신 접종을 이제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상 반응이 생긴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한테는 100%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들을 이제 건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공공의 상황 그리고 공공보건의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야 우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접종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의견이신데요. 그런데 수급 문제가 계속해서 좀 논란입니다. 뭐 백신 스와프, 교환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교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 백신 도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동원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백신이 부족하니까 어느 국가나 이제 뭐 어떤 방법, 뭐 읍소를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긴 한데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에 그냥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쪽의 접근을 강력하게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외교적 채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백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구해야 됩니다. 다만 러시아 백신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안전성 문제가 확실하게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한 백신에 대한 신뢰성 부분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조사하고 또 그 부분이 용납할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 있냐, 안전하냐 이건 확실히 빨리 체크를 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민생 현장에서 만약에 백신을 맞고 가족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관공서를 뛰어다니고 해봤자 네. 제대로 답을 듣기도 어렵고 상당히 좀 속상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치료, 진료, 입원 같은 것들은 빨리 지원하고 뭐 보상이야 그 나중에 따지면 되니까 네. 그런 조치들이 좀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예,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청와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해 비위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도 포천시청 공무원이 전철역이 예정된 곳에 40억 원을 들여 땅을 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회장은 측근을 채용하는 과정에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법적 근거는 자식아 마사회 법이 우선이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후 공무원과 공기업 가릴 것 없이 비위가 터져나오자 청와대가 공직기강 협의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 상황은 공직 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기묘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청와대는 공직사회 집중 감찰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물론 총리실과 감사원이 함께 투입됩니다. 공무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를 포함해 이권 개입 행위가 집중 감찰 대상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이 감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개각을 마친 문 대통령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합니다.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마친 문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에 칼을 빼들면서 임기 말 국정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과도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일대입니다. 다음 달 착공을 앞둔 일부 지역은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이나 세금 회피용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자 우위 상황이지만 실거래가는 오르고 호가 역시 1억 원 남짓 상승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세가 많이 늘었고요. 이제 팔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올리거나 이제 좀 팔지 않겠다라고 바뀌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2달 반 만에 오름폭이 커졌던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한 강남 3구와 노원구가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역시 정비사업과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에 앞서 투기 세력 유입 등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여의도와 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서 민간주도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자 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단 거부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두고 불거진 내부 이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국민의힘은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세제 완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도 다른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이 조율 중이라며 당장 논의하는 건 어렵다고 답했고 결국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이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 내부의 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국민 세액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여 집값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선거 패배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어째서 부자 감세 얘기부터 나오느냐는 비판은 물론 변화는 필요하지만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개별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건 정치의 역할이라는 재반박까지 이어지며 논의는 격화하고 있습니다. 당내 이견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자 당 지도부는 부랴부랴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부동산 특위에 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제 완화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논쟁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는 고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가 흔들린다면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 1월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낙연 전 대표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불을 지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부정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난데없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이 튀어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이자 원조 친박인 서병수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한 겁니다.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에 큰 불을 지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되어서 징역형의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하루 뒤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청와대 오찬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것 역시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선을 긋는 듯 했지만 당의 핵심 기반인 영남권 반발을 의식한 듯 사면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껏 전직 대통령들의 과오를 사과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나 싶었더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기 무섭게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위가 끝나고 그다음에 선거가 이기니까 당이 과거로 다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 당에서 이걸 먼저 꺼냈을 경우에 선거에 이겼더니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대통령께서 먼저 꺼내게 놔뒀어야지 그거를 왜 야당이 먼저 꺼내냐. 저는 전술적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물러난 직후 사면론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위해선 탈TK와 중도층 공략이 절실한데 이러다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잇따라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논란인데요. 먼저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기본법에서 지우려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지난달 홍익인간이라는 표현을 민주시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홍익인간, 고조선 건국 신화에 나오는 말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지난 1949년 제정된 현행교육기본법 제2조는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으로 이 홍익인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이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어려워 누구나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국학원을 포함해 60여 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인간은 단군의 건국 이념이자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철학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즉각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익인간 이념의 삭제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민 의원,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하면서도 민생 현안이 많은데 논란을 더해서는 안 되겠다며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앞서 부장원 기사의 기사에서 들으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으로 논란인데요. 지난해 12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보실까요?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병수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되어서 징역형의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 이러니까 젊은 층이 국민의힘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사면론을, 그것도 선거 끝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꺼내는 것은 너무 우리가 국민들께 비춰주기에 저 당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보다라는 인상을 주기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당이 과거로 다시 회귀하려는. 여기에다 국민의힘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이 거친 표현으로 설전까지 벌이면서 자중질환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재보궐 민심을 받들겠다는 약속, 잊은 것은 아니겠죠?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 후보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이제 인사청문 전국에서 격돌할 전망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부겸 총리 후보자 야당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러나 대선을 1년 앞두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특별히 뭐가 나온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본인의 큰 처남이 지금 전 서울대 교수였던 이영훈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썼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어서 이제 그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그게 야당에서 크게 공격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이제 그 성추행 피해자 이분에서 처음에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이 발언한 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그 문제가 총리 인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다른 데서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의혹이 나오는 부분은 없고 아마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주도적으로 총리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임기 1년 남은 이 정부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예컨대 백신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아마 이제 정책이나 능력 그다음에 업무의 어떤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문제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부겸 후보자는 말씀하신 대로 큰 쟁점 없이 일단 어떤 정치적인 약간의 공세로 끝날 수는 있는데 5명의 장관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있는 국토부의 노영 장관 후보입니다. 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 문제에 관사에
또 다른 집 문제에 거기다 위장 전입 막 쏟아지고 있어서 이 지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이제 세종시에 내려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별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팔았는데 2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시세 차익 얻은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본인이 그걸 분양받고 실제 본인이 거주한 건 관사였다는 거예요. 관사에서. 그러니까 전세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양받은 그 아파트는 전세를 내놓고 본인은 이제 관사에 살았다고 하면 관테크, 뭐 관사테크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본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본인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았고 집을 또 비워놓을 수 없으니 전세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논란이 되는 건 이제 위장전입 문제인데 이 문제는 본인은 사당동에 계속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사당동하고 강남이 붙어 있는데요. 방배동, 반포동에 자녀와 부인이 잠깐 이제 전입을 해서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아마 들어갈 때쯤 돼서 방배동에 배우자와 둘째 아들이 방배동에서 3개월 정도 거주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방배동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뭐 그렇게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교육 파견, 아마 가족이 교육 파견을 나가기 전에 아마 예전에 유치원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하고 이 작은 아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해서 그래서 옮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번 2003년도에도 가족 3명만 즉 노영 후보자 빼고 부인하고 아들 둘, 이 자녀 둘하고 3명만 반포동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입학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2003년도에도 이사 계획이 있어서 사당동 아파트를 내놨는데 이게 빨리 팔리지 않는 바람에 처제 집에 잠깐 주소를 옮겨놓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최종적으로 반포동에 집을 사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서울에 같은 서울인데 본인은 사당동 살고 가족은 반포동에 사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아마 주요 논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본인이 소명할 게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에 나와서 이제 소명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야당이 동의를 못 해주고 합의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다 장관이 되긴 되던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일이 그냥 발목 잡아갖고 작은 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뭐 문제를 삼고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문제도 이걸 문제화 시켜가지고 끝까지 인사청문회 그 채택을 안 해주는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줘서 결국은 이제 현 정부가 결국 뭐 임의대로 또는 뭐 야당의 동의 없이 이렇게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케이스가 그러냐 하는 부분은 뭐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그냥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의 숫자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과연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고 예전에 정부에 임명했던 장관들과 형량이죠. 어떤 형편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 없이 갔느냐의 문제보다도 정말 합리적인 지적을 했고 그 합리적인 지적에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의혹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정부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 또 그 부분이 아니고 야당이 발목 잡기로 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도 야당이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야당이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철학이나 경륜이나 경력이나 전문성에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한 걸 보여주면 이제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둘이 나눈 얘기 잠깐 한번 좀 듣고 얘기를 시작하죠. 윤 대표님께도 앞으로 향후 1년 국회를 좀 협치, 그다음에 통합, 관용 이런 걸로 좀 이끌어 주십사는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바랍건대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계속 당을 지도해 주셔서 우리 여야 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 협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좀 애매하네요. 한 사람은 이제 새로 됐고 한 사람은 이제 떠난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인데 둘이 뭔가 만나서 얼마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그 중요하다는 법사위원장을 이제 내놓고 원내대표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법사위원장을 지금 국민의힘은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은 단호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협상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윤호중 그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새로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 다 인사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기서 했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게 저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례적으로 인사차 하는 것이고, 오늘 대화도 사실 보면은요, 누가 봐도 저거는 그냥 형식적인 대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화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두 분만 남았을 때 그런 얘기가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당 대표들을 뽑고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또 어쩌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될 상황인데, 앞으로 두 당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라고 묻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협치를 주호영 원내대표도 하는 거 보니까 협치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고, 그 협치라는 건 너무 의석수가 많다고 막 밀지 마라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석수에서 좀 밀린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능한 협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물론 윤호중 원내대표도 거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협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대선을 앞두고서 여야 관계가 협치가 될 가능성보다는 충돌할 가능성이 더 높은 전망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뭐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매일 겨우 계속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대선 앞두고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된 부분들을 공격해야 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협치보다는 대립의 각을 더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서 막판에 가면 갈수록 상대 당들에 대한 공격이 더 강해지고 또 날이선 공격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인사청문회 쪽 얘기부터 했습니다만은 아까 대정부 질문은 어제 끝났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몇 장면 한번 좀 보시죠. 대통령이 이 백신에 대해서 말씀만 하면 거꾸로 가요, 답이.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른 명확하게 예를 듣지 않고. 제시하고 자, 그러면 가고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또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좀 계속 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에 가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총리, 왜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국회의원이 갖게 되는 아닙니다.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역시 지적하신 대로 백신, 부동산 치열하군요. 네, 맞습니다. 백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어느 정도 공급이 잘 돼서 집단 면역도 형성이 되면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모습도 보도가 되고 이래서 국민들이 입장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문제를 집중적으로 야당은 공격의 포인트로 잡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불만,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략도 계속 될 거다. 다만 정부는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안에 1,200만 명 다 맞을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일단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백신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계약은 돼 있는데 외부의 조건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본인 나라의 부스터샷 한 차례 더 맞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지금 반출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좀 바뀌기를 바라는 경우이고요. 정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밝힌 내용이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면 해결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이게 아니죠. 참 아니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나저나 두 당이 약간의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보수 쪽으로 틀면 어떡하냐라는 내부 반발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당 다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는 건데요.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것을 예컨대 지금 공시지가에 6억 원, 뭐 9억 원 이 기준을 좀 올리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종합부동산세 예. 요 부분에 과세 표준을 조금 더 올리자.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원래 6억 원을 9억 원을 올리자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올려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걸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러다 보면 부동산 정책 전체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부동산의 가격이 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예. 점 이런 점들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틀은 유지하되 예. 세부적으로 정말 피해가 일어나는 즉 젊은 세대 중에 한 주택이 없는 사람이 처음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좀 풀어주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핀셋 정책을 좀 시행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크게 번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초선 의원들이나 아니면 쇄신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사면론을 꺼내고 사면을 넘어서 탄핵에 부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민의힘 전체 의견은 아니고 소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논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국민의힘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지도부가 확실하게 구성된 다음에 이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그런데 계속 터져 나오니까 약간 좀 불안한 기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성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석 씨는 여전히 출산한 사실이 없다면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색이 바랜 수의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 지난 2월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의 친모, 48살 성모 씨입니다. 숨진 A양과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으려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당당하게 법정에 나온 석 씨는 재판을 받을 때도 판사와 검사를 노려보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석 씨의 혐의는 2가지. 먼저 지난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모 씨가 낳은 아이와 석 씨가 낳은 딸, 즉 숨진 A양을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 2월 9일 숨진 A양을 발견한 뒤 유기를 시도한 혐의입니다. 석 씨 측은 사체 유기 미수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바꿔치기 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대로입니다. 전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영장할 때 한 번 한다고 두 번째입니다. 그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아이 바꿔치기 시기는 특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바뀐 아이의 행방 등을 법정에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11일 이어집니다. 여전히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석 씨. 이어지는 재판에서 검찰이 석 씨의 범행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꺼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이가 낮잠을 자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CCTV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원장이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유족 측은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탄 유모차를 뒤로 눕히더니 책상에 걸쳐놓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자 아이는 연신 발버둥칩니다. 그러자 아이를 바닥에 엎드린 채로 눕히고 이불과 함께 다리로 감싸 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팔과 다리를 이용해 더 눌렀고 10분이 넘도록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원장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건 자리를 떠나고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그러나 유족 측은 지난달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로 그거를 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니까
선례가 없고 사례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 법이 그럼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CCTV에서는 사건 발생 20일 전에도 원장이 숨진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재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사건 당일 다른 아이의 몸에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도 확인됐는데 원생 14명 가운데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원장이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얼마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불을 덮었고 자기의 체중을 실었을 때 사망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경험칙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필적이나마 살해 고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다음 주쯤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혐의 변경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프로축구 기성용 선수 부자가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부지 안팎의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기 씨 부자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심 속에 들어선 부지입니다. 중장비들이 세워져 있고 바닥은 주차하기 수월하도록 다져져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밭이었던 땅입니다. 지금은 불법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땅 주인은 다름 아닌 축구선수 기성용과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형질 변경이 확인된 땅은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상 복구를 하고 있어요. 차근차근히 최대 4대 빼거든요. 다 빼고 지금 이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성용 선수 부자가 사들인 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고지로 쓰고 있는 땅을 포함해 10여 곳을 50억 원 넘게 주고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논과 밭인데 이 땅을 사들일 당시에는 기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밭이나 논이면은 그 취지에 맞게 논농사를 하거나 밭농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에 그럴 여건이 됐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 기성용 선수 부자가 사들인 땅 일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도 포함됐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팔아치웠는데 사들인 가격보다 2배 넘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인 기 전 단장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땅을 사들였고 아들 기성용 선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 씨 부자를 농지법 위반과 불법 형질 변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 달 만에 다시 법원에 나왔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인데요. 첫 공판부터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 이재용 부회장은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최근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탓인지 다소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첫 공판은 애초 지난달 25일에 열리려다가 이 부회장의 응급수술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먼저 공소사실 진술에 나선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자회사 분식회계와 불법 합병을 주도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탄생한 통합 삼성물산 최대 주주가 되면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때 이 부회장 측이 유리한 합병 비율을 확보하려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해 이익을 부풀리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삼성물산 주주들을 속이는 등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뒤이어 변론에 나선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당시 합병은 지배구조 개편과 순환 출자 해소 필요성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고 실제로 경영권이 안정돼 주주들의 이익도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삼성바이오 자회사의 가치평가에 맞는 회계 기준을 새로 적용하다 보니 실적 수치가 달라진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회장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공판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아까 증거 채택하는 부분 가지고 많이. 양측 주장을 다 들은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12명을 우선 채택하고 다음 달 6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이 첫 공판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향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펼쳐질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두 소집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인데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두 소집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까지 할 만한 일인지 외부인의 눈높이로 판단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수사팀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데다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우려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자신뿐 아니라 당시 법무부 검찰국 간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돼 있다고 보도되는데도 오로지 자신만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사실상 수사팀도 맞불을 놓으며 응수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검 관계자도 오 고검장이 직접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와 달리 검찰총장에게 소집 권한이 있고 수사팀이나 대검 소관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소집을 건의할 수 있을 뿐 사건 당사자에겐 요청 권한이 없어 개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 당시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첩을 요구해오다 지난 17일 돌연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더니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 소집까지 신청하며 적극 대응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조급함의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시간을 좀 벌거나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해보겠다는 승부수로도 보이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각 나라들의 코로나19 극복 전략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입니다. 백신 접종률 61.7%. 노 마스크라고 돼 있는데 밖에서 노 마스크입니다. 예, 이스라엘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야외에서만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지금 왜 이런 조치를 취하냐면 집단 면역이 얼마나 잘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시험 삼아. 그다음에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 등장할 건가. 그다음에 백신 효과가 한 번 맞으면 얼마나 가는가. 이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그다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로 치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한 7.5배 정도 되고요. 누적 사망자로 치면은 우리보다 한 3.5배 정도 됩니다. 확진자 사망자 수가 갑자기 확 늘면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백신 접종으로 이제 틀어막고 끌어내리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다음 인도를 보겠습니다. 인도. 오늘 신규 확진자가 31만 5천이 발표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11%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월 초에 하루 확진자가 한 10,000명 정도 됐을 때 이제는 잡았다라고 하면서 안심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종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바이러스에 브라질 바이러스를 합친 것을 이제 하나
그 다음에 미국 바이러스가 플러스 되면은 2종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변이된 3종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축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다음 칠레를 보겠습니다. 칠레는 지금 접종률이 41%가 하는데 오늘 신규 확진자 발표는 5천 명이 넘습니다. 1월 달에 여기도 방역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너무 빨리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브라질발 바로 칠레 옆이기 때문에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 확산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은 뒤처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신규 확진 발표된 게 4,200 정도 되는데 백신 접종률이 1.1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이자 말고 다른 백신들은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니까 일단 스톱시켜놓고 화이자만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문제가 제기됐지만 접종을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일본은 스톱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2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런 데서 전략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주요 국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 확진도 있지만 10만 명당 하루에 얼마가 생겨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731명 생겼다고 치고 1.4, 이스라엘 2.6, 영국 2.8, 미국은 18.5. 아직은 우리가 접종률이 낮아서 안타깝지만 확진자 수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내고는 있습니다.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올라가기까지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서 버텨야만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의 정당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2071님, 전직 대통령 사면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일상보다 중요한가요? 민생부터 살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2813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정세와 한미 동맹 관련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구미 3살 여아의 친모 문제, 법정에서도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다고 하죠. 2667님, 우리나라 산부인과도 외국처럼 출산 후에 정부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2071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백신 문제는 비난보다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기다려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세계 기념일인데요. 세계 40개국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탄소 배출량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국가가 정책으로 할 것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기업들도 인식을 새롭게 해서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won't. We won't wait.